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초고품격 레드 그 8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카타르 월드컵에 관련된 주제는 48경기의 조별리그 가운데 탑7 가장 관심이 가고 볼만하며 화제를 끌만한 경기 7개를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또 겹치는 것도 충분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이명철 해설위원의 7위 경기 듣겠습니다. 네, 제 7위는요. 개최국 카타르의 경기입니다. 카타르 대 에콰도르를 꼽겠습니다. 역시 개막전이라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카타르가 개막전이지만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좀 엉망일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개최국 버프를 통해서 러시아가 지난 대회 때 선전했던 것처럼 카타르도 예상과 다른 선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힌트를 얻으려면 적어도 이 경기는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의 중요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카타르가 만약에 이를 낸다면 알모에즈 알리 선수의 전방에서의 경합과 연계 혹은 득점력, 그리고 아크람 아피프 선수가 카타르 리그에서 17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아마 아피프 선수의 동료 지원과 그걸 받아내는 선수들의 결정력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또 측면에 있는 알하이도스 같은 선수들이 얼마나 측면을 잘 파괴해 줄 것인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 문제는 카타르 대표팀이 최근에 경기를 치를 때마다 수비 집중력과 활동량, 간격 조절, 아예 그냥 조직력 자체가 와해되어 있는 느낌들을 좀 주었어요. 그래서 카타르는 현재로서는 좀 걱정이 되고요. 반대로 에콰도르는 레드에서 유독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세대 교체가 상당히 잘 되었고, 그루에조 카이세도의 중원 압박, 이 어린 선수들이 보여주는 특유의 좀 에너지가 있습니다. 남미에서 콜롬비아, 칠레, 페루를 밀어낸 에콰도르의 활동량과 압박, 적극성을 기대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카타르의 지금의 조직력이라면 에콰도르의 압박을 만났을 때 쩔쩔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에콰도르가 요즘에 A매치 4경기 1득점인데 뭐 플라타의 윙포워드에서의 어떤 안쪽 들어왔을 때 득점력, 카이세도도 골을 좀 최근에 넣었었고, 에네르 발렌시아 역시도 이제 주포를 좀 가동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팀 전체적으로 요즘에 득점력이 많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첫 경기 카타르전에서 에콰도르가 승리를 거둔다면 뭔가 개최국을 잡은 거, 조별리그 3경기 중에 일단 1승을 챙긴 거, 이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에콰도르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에콰도르의 다크호스로서의 능력을 또 보는 경기로서 이제 7위 선정을 해주셨는데, 저의 7위는 이 경기는 전 세계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우리나라에서의 관점,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방송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독일 대 일본입니다. 네, 이 독일 대 일본 이 경기를 저는 요거는 다른 경기는 사실은 조에서의 어떤 판도를 결정하거나 그런 중요성에 입각해서 다른 순위는 선정을 했는데, 요 경기는 어떤 조에서의 어떤 순위인 것보다도 일단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관심을 가질 경기예요. 네. 네, 독일 대 일본. 일본의 첫 경기이고 또 독일 입장에서도 당연히 첫 경기인데, 이 경기가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의 경기 하루 전에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물론 독일과 일본이라서 또 관심이 가는 것도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방송 3사의 시청률 전초전, 전야제격인 경기예요.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의 경기에 쏟는 에너지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이 경기에서도 아마 제 생각에는 지상파 3사에서 쏟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 이 경기에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채널은 한국 유리하죠. 경기에서도 네, 유리할 네. 수 있겠네요.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독일 대 일본이면 관심을 충분히 높게 가질 건데, 특히 지상파들이 상당히 총력전을 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7위로 놨는데, 요것만 약간 좀 특이한 의미가 있고, 다른 경기들은 대체로 좀 어떤 조에서의 어떤 판도 이런 것을 더 이제 중시한 순위를 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명철 해설위원의 6위 듣겠습니다. 일본이 들어가면 다 뭔가 재미를 위해서 꼽는 것 같습니다. 저도 6위가 일본인데 대진이 다릅니다. 네. 코스타리카 대 일본입니다. 네. 이 경기가 아무래도 스페인과 독일의 유리함이 점쳐지는 조에서 조별 싸움에 큰 의미를 줄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근데 코스타리카 특유의 그 어떻게든 잠궈내는, 어떻게든 실점하지 않는, 단단하게 방어해내는 그 방어벽이 일본에게 흐름이 넘어갔을 때 일본이 여러 번의 기회를 만들고 여러 번의 기회를 창출하고 슈팅을 때리고 하지만, 코스타리카의 그 단단한 장벽이 일본의 공격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코스타리카가 수비 이후에 카운터를 칠 때 보면 좌우 윙백을 활용한 빠른 전환과 거기서의 크로스,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보여주는 타이업과 침투 덕분에 박스에서 타점 높은 헤더들이 나오면서 상대의 빈틈을 누리는,
재밌는 카운터 축구를 할 때가 좀 많죠. 근데 저는 왠지 이게 일본 대표팀이 분명히 뭔가 흐름은 잡을 수 있어도 뭔가 팬들과 선수들, 감독이 모두 답답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코스타리카에게 의외의 한 방을 좀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뭐 우리로서는 이제 라이벌 국가이기 때문에 그 경기를 보는 1분 1초가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나온다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 경기를 꼽아봤고요. 그 경기가 그 조에서 몇 차전이죠? 2차전이죠. 그러니까 또 중요하죠. 네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두 팀이 확률이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3차전에 붙게 되면 그건 좀 의미가 좀 반감이 될 수가 있는데 2차전이라면 거의 사생결단 매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마지막에 스페인을 상대하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월드컵의 16강의 희망이 완전히 꺾이느냐 조금 살아나느냐도 결정이 네.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코스타리카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코스타리카는 첫 경기가 스페인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모리아스 하즈메 감독이 아무래도 이제 강팀을 상대할 때 이 감독도 수비적인 밸런스를 그래도 좀 잡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최근에 이제 일본 대표팀이 친선전을 치를 때 대단한 강대국들과의 경기에서도 꽤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대표적인 경기가 이제 브라질전이었죠. 브라질전에서도 1실점밖에 안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페인과 독일에게는 은근히 일본이 내용적으로는 괜찮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결과는 모르겠지만. 근데 코스타리카를 상대로는 공격을 해야 되겠죠, 일본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그동안의 이 임기 동안의 경기들을 보면 강팀에게는 꽤 칭찬을 받을 만한 경기를 했는데 약팀에게 오히려 약해서 거기서 비난을 못 피해가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종 예선 때 좀 부진도 이러한 궤를 좀 같이 했던 결과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오히려 조에서 상대적으로 약팀을 만났을 때 조금 더 고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코스타리카가 보여주는 축구의 특징, 일본과의 상성 등을 고려해보면 이 경기 진짜 시나리오대로 가면 정말 마음이 아주 시원해지는 그런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6위는 이 경기는 그렇게 큰 설명은 필요 없는데 이 아르헨티나 조에 들어있는 멕시코와 폴란드가 무려 1차전에서 맞붙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이 순위 선정에 있어서 저는 이 차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몇 차전이냐? 1위냐, 2냐, 3위냐.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경기를 형성하는 이제 A팀, B팀 이 두 팀의 또 면면이 중요할 텐데 1차전의 멕시코, 폴란드는 이거는 두 팀이 거의 사활을 걸고 붙어야 되겠죠. 이 조는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가 속해 있고 지금의 아르헨티나를 봤을 때는 아르헨티나가 16강을 아예 못 가는 상황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물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1위를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아르헨티나와 동행하게 될 이제 한 팀이 어디일까?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존재하긴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조금 죄송하게도 그래도 역시 멕시코 아니면 폴란드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또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 말씀을 드리자면 다 폴란드를 외칠 때 이명철 해설위원이 여기서 멕시코를 외치셨어요. 그래서 네네. 이명철 해설위원에게도 아마 좀 흥미로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건 게다가 1차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진 팀은요. 그 다음 경기들 물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타격을 입고서 사실은 2차전, 3차전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중요한 개막전에서 졌어. 그러면은 거기서 또 미치는 패자의 제가 봤을 때 충격은 상당히 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는 1차전 C조의 멕시코, 폴란드가 저의 6위고요. 이명철 해설위원의 5위 들어보겠습니다. 제 5위는요. 두 번째 경기 2차전입니다. 벨기에 대 모로코의 경기입니다. 네. 벨기에 대 모로코는 벨기에가 황금 세대가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선수들의 면면은 좋지만 지난 유로 때보다 벨기에가 좀 더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난번 유로 때는 막상 대회전의 예상과 다르게 케빈 데브라이너가 생각보다는 조금 클럽팀에서보다는 저조한 퍼포먼스가 나왔고 무엇보다 여기에는 사실 부상이 좀 컸죠. 워낙 이제 유로에서 팔리냐 선수를 비롯한 강한 도전을 받다 보니까 데브라이너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던 부분들이 제가 볼 땐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데브라이너라는 엔진의 영향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벨기에 대표팀이 어느 정도 경기 중, 대회 중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평가들을 받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벨기에가 결과를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최고점을 찍었던 로멜루 루카쿠의 폼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로멜루 루카쿠가 버텨주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솜씨 덕분에 조별리그 때까지는 좋은 레이스를 펼쳤지만 결국 이후에는 루카쿠 이외에 팀적으로 이걸 또 발전해 나가는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요소들을 찾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게다가 이 벨기에 대표팀의 가장 큰 걱정은 한창 잘 나갈 때 에덴 하자르, 루카쿠, 메르턴스 이 공격진이 지금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마르티네스 감독이 이 세 명의 만큼의 대체를 지금 하진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 브라이튼 호브 알비온의 트로사르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대표팀에서 아직 마르티네스 감독이 이 선수를
메이저 대회에서 확실히 중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라고 봐요. 시간 너무 조금 주더라고요. 너무 조금 주죠. 이거는 좀 제 생각에는 지금 이미 옳지 않은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선수들이 나이에 따른 여파 혹은 폼 부진까지 전체적으로 좀 부진을 갖고 있는데, 카라스코마저도 지금 폼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왼쪽 라인에서 카라스코, 그리고 그동안 대표팀에서는 왼쪽 윙백으로 나왔던 토르강 하자르도 지금 도르트문트에서 폼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측면 플레이에 있어서도 옵션이 제한됐고, 삼선 쪽의 문제, 비첼, 틸레망스, 덴동커 누가 나오더라도 밸런스를 잡는 데 있어서 미드필더의 수비력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센터백은 지난번 레드에서 드바스트 선수를 언급했지만 이외 파트너들은 여전히 토비와 베르통원이라는 거. 네. 이 두 선수가 여전히 나이에 따른 신체 저하가 있고 속도도 너무 느리고, 다른 어린 자원들은 있지만 아직 그 선수들은 드바스트 선수만큼 중용이 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백스리 전술의 유연성 부족까지 벨기에는 여러모로 조금 허점이 있는 팀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모로코는 로망 사이스 아게르드 선수가 아마 센터백을 구성할 것 같은데, 아게르드 선수가 지금 웨스트햄에서 부상 때문에 좀 못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장기 부상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회복을 하고 서서 이제 경기를 뛸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몸 상태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팀의 개인 능력 출중한 선수들이 아까 얘기했던 벨기에의 다소 전술적인 혹은 스쿼드적인 허점을 공략할 만한 속도를 보여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모로코가 벨기에를 상대로 꽤 스피디한 경기를 펼칠 것이고, 이름값에 비해 꽤 많이 뚫리고 많은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벨기에 대표팀의 상황들을 보면서 흥미진진한 경기를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헤우 선수와 마즈라위 선수를 모로코가 되돌려온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월드컵에 상당한 그 목표 의식을 지니고서 아마 뛸 것은 거의 분명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혜우 선수 첼시에서의 현재 위상이나 역할이나 이런 게 대단치 않다 손 치더라도, 이게 또 근데 국가대표와 클럽은 또 좀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모로코에서는 분명히 저는 지혜우 선수가 중요한 선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그 경기가 물론 굉장히 흥미롭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 경기는 7등 안에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저는 7등 안에는 포함을 안 시켰고, 만약에 저에게 해보라고 한다면 한 8등쯤? 네, 8등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5등은 이거는 그냥 세계에서 주목할 경기입니다. 이란 대 미국. 네. 두 팀의 어떤 실력적인 견지에서 봐도 이 대결이 3차전이에요. B조의 3차전인데, 제 생각에는 B조가 3차전쯤 됐을 때 잉글랜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돼 있을 확률이 높지만, 나머지 세 팀은 아마 마지막 날까지 승부를 벌이게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란과 미국의 맞대결은 일단 현실적으로 조에서 누가 잉글랜드와 동행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경기가 될 것 같고, 역시 그리고 지금 뭐니 해도 이란에 대한 어떤 그 세계적인 시선, 지금 국제 정세적으로 이란이 상당히 여러모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상대가 미국이에요. 역사적으로나 월드컵에서, 그런데 한창 또 화제가 될 때 98년에 이란이 미국을 이겼던 적이 있거든요. 월드컵 첫 승 상대가 미국이죠. 그러니까요. 이란이 사실은 아시아에서 여태까지 강세를 유지해 왔던 것에 비하면 아시아의 다른 라이벌들에 비해서는 월드컵 성적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토너먼트 진출했던 아시아 나라들이 옛날에 그 66년에 북한부터 시작해서 94년에 사우디, 그리고 한국, 일본, 그리고 지금 AFC 들어와 있는 것까지 이제 생각하면 호주도 그렇죠. 이제 밟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란은 정말 60년대부터 아시아의 강국이기는 했는데 없어요. 월드컵에서 토너먼트 진출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 과연 여러 가지 유형의 국제적 지탄 속에서 한번 최초의 토너먼트 진출을 노리는데, 마지막 라운드 상대가 미국이에요. 이거는 이란 대 미국전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이건 세계적인 관심을 끈다. 라는 생각에서 저는 5위에 위치를 시켰고요. 이명철 해설위원의 4위 들어보겠습니다. 제 4위가 이란 대 미국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이 경기는 지금 대회 전에 안 꼽는 팬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잘 됐네요. 그럼 제가 또 미국 설명이 좀 즐겁으니까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미국의 경우는 저는 미국이 처음 이제 선수들의 면면이 소개가 되고, 선수들의 유럽 이적, 지금 에런슨 선수와 같은 선수들의 또 다른 어떤 스타의 도약까지 분명 미국이 벨기에처럼 또 하나의 황금 세대를 구축하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름 이적 시장 할 때 왜 위너, 루저 이거 하잖아요.
제가 올 여름은 아니었지만 근자에 한 지지난 시즌에 특히 그랬던 것 같은데 여름 이적 시장 승자로 저는 미국 국가대표팀을 많이 꼽았었거든요. 네, 기억이 예전에. 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왜 이번에도 미국 선수들이 대량으로 유럽으로 많이 왔어요. 그렇죠. 젊은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 이제 뭐 미국 황금 세대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좀 그렇죠? 그렇죠. 한 2, 3년 전 네. 기대치만큼은 아닌 것 같죠? 일단 선수들이 정말 벨기에 황금 세대에 견줄 만큼 빅리그, 빅클럽에 모두 다 진출했냐 보기에는 진출한 선수들도 있지만 그 선수들의 성적표도 어딘가는 아쉬움이 있어요. 플리식은 오히려 전부 다 대표팀에서의 기량마저도 떨어지고 있고 맥케니 선수처럼 이제 유벤투스까지 진출했던 선수들의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다 보니까 팀으로서 쓰임새를 찾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선수들은 B클럽에 진출한 선수들은 의외로 단점들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고 이외 자원들은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 때문에 아직 황금 세대가 꽃을 다 피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지오 레이나라든가 유누스 무사라든가 또 이런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뭐 데스트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선수들의 면면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도 팀의 조직력으로 놓고 보면 여기는 더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으로서의 조직력이 미국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조직력이 일단 너무 떨어지고요. 최근의 성적을 보면 일본에게마저도 경기력적으로 매우 밀리는 경기를 펼쳤고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무승부를 다 하는데 그쳤습니다. 코스타리카, 캐나다, 파나마, 북중미 예선 과정에서도 이 팀들에게 좀 고전하거나 쩔쩔맸던 미국이기 때문에 과연 이름값에 걸맞는 축구와 조직력이 갖춰져 있는가를 봤을 때는 저는 의문을 좀 표하고 싶어요. 근데 반대로 이란은 일단 케이로스 감독이 이미 브라질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게다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까지 이란 대표팀을 3번이나 월드컵 본선에서 이끌게 된다는 점에 대한 기대가 좀 실리고요. 이 감독이 분명 브라질 월드컵이나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꽤 선전했다는 거, 러시아 월드컵은 아예 첫 승까지 모로코를 상대로 걸었다는 점이 일단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고 근데 저는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확실히 이란이 잉글랜드, 웨일스, 미국과 같은 조가 된 상황에서 잉글랜드 이외의 팀들만 비교해보면 확실히 웨일스, 미국도 다른 조의 같은 포트의 팀들보다는 좀 경쟁력이 아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고 케이로스와 함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할 텐데 막상 케이로스가 이전보다 좀 총명한 운이 떨어진 시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서 그냥 사람의 운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선수도 절정기가 있지만 지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케이로스 감독도 지금은 절정기로부터는 좀 내려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일단 이란을 떠난 다음에 콜롬비아 대표팀에 부임할 때부터 나타났던 특징이죠. 2019 코파 아메리카 8강까지 갑니다. 무실점 탈락이라는 대단한 기록을 썼죠. 근데 문제는 이 감독이 그 수비를 너무 우선시하는 성향 때문에 콜롬비아 대표팀은 이후 월드컵 예선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고 그 결과 이번 카타르 월드컵 물론 케이로스는 도중에 경질이 됐지만 본선에서 콜롬비아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하게 된 케이로스 감독이고 올해 이집트 대표팀에서 네이션스컵 준우승과 월드컵 예선 최종전 세네갈전에서의 패배로 인한 탈락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 감독이 최근 들어서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운이 좀 꼬여가는 그런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돌아온 곳이 결국은 이란. 맞습니다. 또 한번 불러줬으니까.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 네이션스컵이나 월드컵 예선에서의 경기 내용을 보면 이집트가 물론 다른 국가들만큼 선수들이 창창했다 보기는 호화 힘들겠지만 멤버는 아니죠. 네, 뭐 나이지리아나 세네갈이 워낙 모로코도 그렇고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팀의 경기력을 보면 되게 무색무취의 내용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은 약간 케이로스 감독이 감독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전 시기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건 좀 걱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경기를 4위로 선정을 해주셨고 저의 그럼 4위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중요한 경기예요. A조의 3차전 에콰도르 대 세네갈. 네, 아까 멕시코 폴란드가 1차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에콰도르 대 세네갈은 요거는 또 묘하게도 마지막 경기거든요. 카타르가 크게 정말 개최국의 자존심으로서 이변을 일으켜서 다른 팀들의 발목을 걸지 못한다는 전제라면 이 마지막 에콰도르 대 세네갈은 이건 거의 뭐 죽음의 한판 아닙니까? 그렇죠. 승리하는 자에게는 삶이 있을 것이요, 패하는 자에게는 이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 이제 아무래도 이 조는 네덜란드가 좀 유력하고 결국은 네덜란드와 동행할 팀을 하나 골라야 된다면 결국은 이 A조 3차전에 많은 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명철 해설위원의 3위 듣겠습니다. 제 3등이 앞서 언급해 주셨던 멕시코 대 폴란드입니다. 네. 이 경기를 꼽은 이유는 현실적인 예상은 아르헨티나 1위, 사우디 4위 그래서 2위 싸움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 멕시코는 주축 선수들이 너무 나이가 들었고 이 나이 든 선수들을 대체할 만한 신성이 잘 안 보입니다. 다른 때보다 멕시코가 약간 세대 교체가 안 된 느낌? 하지만 7회 연속 16강에 진출했던 행보를 무시할 순 없다. 이 얘기를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폴란드는 여전히 애매해 보이지만 최근의 전적을 보면
비슷한 전력의 팀들이 그래도 이기긴 했었어요. 잘 잡았어요. 네, 일단 그 가장 중요했던 스웨덴전에서의 2대0 승리. 그 덕분에 이제 폴란드 대표팀은 월드컵 본선이 오는데 크게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사실은 그런데 그때 이제 스웨덴이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경기 중계했었는데 스웨덴이 유리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폴란드가 경기를 잘했느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옐로우 카드에서도 유일하게 멕시코를 좀 꼽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웨일스 상대로도 최근에 또 두 번 만나서 다 이겼죠. 다 이겼죠. 그런 점들을 보면 전력이 좀 비등비등한 팀을 상대로 폴란드가 그래도 결과는 냈고, 멕시코도 지금의 전력으로 보면 폴란드 입장에서 앞선 대진에서 이겼던 팀들과 비슷한 레벨이거나 조금 아래일 수도 있다. 그 웨일즈전에서 잘했던 선수가 슈비데르스키 선수. 맞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네, 오히려 공간 침투를 통해서 바로 네네. 이선에서 득점력, 처지니치에서의 득점력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폴란드가 근데 득점과 별개로 이 팀이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뭔가 연계나 겉도는 부분들, 전체적인 레반도프스키 이외의 자원들, 물론 공격에서는 최근에 좀 물꼬를 다시 트는 듯 보이긴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폴란드 대표팀의 경기력이 아직까지는 크게 향상됐다 보진 않거든요. 근데 멕시코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경기를 잡는 쪽이 정말 큰 열매를 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서 경기의 중요성만 놓고 보면 저는 이 경기가 정말 높은 순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심지어 1차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팀은 정말 기분 정말 빠방하게 좋은 상태로 월드컵 시작하느냐,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아유 안 되나 보다 막 이런 심정으로 이제 2차전, 3차전을 또 맞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네. 저의 3등은 이거 이명철 해설위원 있으실 것 같아요. 세르비아 스위스 있으시죠? 저는 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 이거 왜 빼지? 사실 세르비아 스위스도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경기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것 또한 한 8.5에서 9등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G조의 3차전이거든요. G조는 우리 옆조니까 아시다시피 브라질이 존재하는 조입니다. 네. 세르비아 스위스가 이것도 거의 두 팀 목을 걸고 하는 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게다가 이게 3차전이에요. 물론 이때쯤에는 브라질은 아마 브라질 국민들이 바라건대 뭐 편안하게 이제 3차전을 맞이하고 있으리라고 브라질은 기대를 할 거고, 그럴 때 지금 세르비아 대 스위스거든요. 두 팀의 전력으로 봐도 굉장히 빡빡해 그렇죠. 보이고, 이 설명은 이제 옐로우 카드에서도 다들 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세르비아가 이런 상황에서 골을 장쾌하게 넣든 우겨 넣든 뭔가 골을 넣을 수 있는 혹은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 조금 더 많지 않느냐. 그런데 이명철 해설위원은 또 지난 저희 레드 시간에서도 오카포 선수의 존재를 또 크게 강조를 하시면서 스위스의 여태까지의 조직, 여기에 이제 오카포가 또 공격을 리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런 데 나오면은 또 샤치리 선수라든가 자카 선수는 물론 요즘 클럽에서도 아주 잘하지만 또 스위스가 좀 애국자형 팀인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경치할 수가 없어요. 뭔가 교집되는 에너지가 좀 있죠. 모이는 네, 순간부터. 그렇죠. 네. 공격 쪽을 형성하는 선수들의 어떤 이름값이나 어떤 현재 몸값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세르비아가 좀 유리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또 스위스가 호락호락 세르비아에게 당할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세르비아 약간 우위를 어디 가서 항상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경기는 결국은 봐야 한다. 네. 바로 그 경기 G조의 3차전 마지막 라운드 세르비아 대 스위스가 저의 3등이고, 이명철 해설위원의 2등 들어보겠습니다. 제 2등은요. 아르헨티나 대 사우디아라비아를 꼽겠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오늘 조금 컨셉이 특이해. 네. 그러니까 세르비아 대 스위스 같은 경기가 없고 아르헨티나 대 사우디. 아니 물론 그 옐로우 카드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또 황덕현 의원도 메시 선수 몇 골 정말 넣느냐 좋아하시죠. 관심이 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유형의 관심인가요? 그 아르헨티나 유형의 대 사우디? 관심이면서도 네. 또 하나는 또 다른 얘기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는 옐로우 카드 때 얘기 약간 보충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때도 얘기했던 아르헨티나 사우디를 기대하는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가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에서 프랑스에게 0대4 대패, 한일 월드컵 2002년에 독일에게 0대8 대패, 독일 월드컵 2006년에 우크라이나에게 0대4 대패, 2018 러시아 월드컵 러시아에게 0대5 대패, 2022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 아르헨티나전 혹시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대패가 좀 많았던 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패를 한다면 이 조에서 가장 강한 상대인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아 사우디아라비아가 94년에 그 사이드 ROI라는 선수는 못 보셨죠? 보진 못했죠. 임 의원님이 네. 조선시대 때부터 사시긴 했는데 정작 그 경기는 못 봤어요. 네, 그죠? 그때 이제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ROI라니 네. 그 골 넣을 때 이제 저 라이브로 봤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와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아시아 선수가
마라도나 같은 골을 넣어요.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그것도 상대가 벨기에예요. 벨기에인데. 네, 미셸 프레돔 골키퍼가 있던 벨기에인데 그때 저는 약간은 아시아인으로서의 조금 그래도 뿌듯함은 있었어요. 야, 아시아 팀이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물론 저 66년 뭐 북한이 했지만 그거는 또 저도 못 봤거든요. 그렇죠, 제가 네. 70년생이기 때문에 66년 그건 저도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94년 그 사우디의 그 정말 오아이란의 그 마라도나 골은 저도 잊지를 못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사우디가 사실은 아시아 축구 위상을 조금 높여놓은 게 맞아요. 네. 그러면서 98년부터는 아시아 팀들이 또 부쩍 이제 월드컵 나가는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우디가 사실 원조 공로가 있는 팀인데 이후에는 참 보면은 참담해요. 대패가 좀 많았죠. 네, 너무 많았죠. 네. 근데 한 의원님처럼 그래도 사우디에게 뭔가 좀 응원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우디 관련 자료도 좀 준비해왔는데, 대회 전부터 선수들을 지금 일찍 소집해서요 조직력을 최대한 키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보니까 이미 지금 10월 현재 주에서 2주 전에 이미 리그가 끝났고요. 리그 이제 중단 브레이크 기간에 돌입이 된 거죠. 10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아부다비에서 합숙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오, 이거 개최국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네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친선 경기 5경기를 진행할 텐데 북마케도니아전은 이미 했고요. 네. 알바니아, 온두라스, 아이슬란드, 파나마하고의 경기를 연달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슬란드는 이제 우리나라와도 네. 하죠. 근데 북마케도니아, 그 이탈리아의 월드컵 진출을 좌절시켰던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1대 0의 승리를 거뒀어요. 저는 이것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종전에 평가받던 전력과 비교했을 때 이 결과도 꽤 괜찮은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무엇보다 최근 A매치 6경기 중 북마케도니아전을 제외한 5경기 결과를 봤을 때 호주 상대 1대 0승, 콜롬비아 상대 0대 1패, 베네수엘라 상대 0대 1패, 에콰도르 상대 0대 0무, 미국 상대 0대 0무였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유형의 팀하고 붙어도 근소한 승부를 한다. 근소한 승부를 하면서 실점이 적고, 무엇보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다른 팀들은 이 지금 리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한 캠프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월드컵 첫 경기를 치러야 되는 아주 대단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우디는 준비를 네. 상당히 장기간 하고서 지금 들어온다. 한 달 넘게, 진짜 30여일 넘게도 훈련을 같이 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이 대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맥없이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변수를 일으킬 어느 정도의 확률이 네.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가 의외로 사우디가 잘 버텨서 혹은 잘해서 재밌을 수 있고, 만약 예상대로 아르헨티나의 일방적인 페이스라면 메시 선수가 또 몇 골을 넣을지 네. 그것 또한 기대가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2등은 포르투갈 대 우루과이를 넣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경기는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조회 경기이기는 네. 하지만, 근데 이 경기가 또 순번상으로 2차전이에요. 3차전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팀들의 경우에는 3차전이 운명의 갈림길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팀들은 3차전에 조금 의미가 약해질 수도 있기도 있죠. 그런데 모든 팀들이 아무리 뭐 강호고 약체고 그걸 떠나서 1차전, 2차전까지는 다들 이건 죽음의 경기예요. 그런데 포르투갈 대 우루과이가 2차전이라는 거. 우리도 물론 굉장한 관심을 여기에 기울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당사자들인 이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는 2차전에서 거의 이건 사활을 걸 거다. 그렇죠. 이거는 뭐 재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조 1위를 해야 16강 대진에서 브라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도 있죠. 네. 그런데 당장 뭐 대한민국과 가나가 또 그렇게까지 만만하게 그렇게 물러설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일단 포르투갈, 우루과이는 서로 승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한 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명철 해설위원의 마지막 1위 듣겠습니다. 네이션스 리그를 통해서 이미 재밌는 경기라는 게 확인된 경기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꼽겠습니다. 프랑스 대 덴마크입니다. 그럼 몇 차전이죠? 이게 2차전이죠. 중간 다리 경기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3차전이 아니어서. 3차전이었으면 내기죠 빠졌을 것 같아요. 제가 4년 전에 그 현장 중계를 했거든요. 두 경기를. 이 경기 4년 전에 너무 네. 근데 재미없었잖아요. 옆방송사도 또 현장, 그래서 대한민국 방송사 3개 가운데 2개가 현장을 갔어요. 프랑스 대 덴마크를 하러. 네. 근데 참 이거는 안 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 그런데 그 두 팀이 심지어 요즘 계속 또 만났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덴마크랑 지금 덴마크는 너무 다릅니다. 다르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맞대결 성적이 이제 그 경기까지 포함을 해서 3경기 무패인데 최근 덴마크가 2연승이죠. 코르넬리우스가 2골을 넣어서 2대1 승리 거둔 경기가 있었고, 마지막 맞대결 때는 돌베르 선수와 스코포이센 선수,
스코프 홀센이 워낙 킥이 좋고 세트피스 때도 한 방을 터뜨려줄 수 있고 활동 범위가 넓어서 전 이번에 덴마크 대표팀에서 스코프 홀센도 뭔가 상황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좋은 선수로 될 거라고 좀 예고를 해드리고 싶은데 월드컵 슈퍼스타 후보 중에 하나가 스코프 올센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 맞대결의 전술 포인트를 보면 덴마크가 상대 압박에 대비해서 후방 숫자를 많이 단행하면서도 전방의 기동력과 패스 능력 있는 선수들을 활용해서 인원이 적어도 속도감 있는 공격으로 상대 밸런스, 프랑스의 수비를 타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빠른 압박과 역습, 좌우 전환과 공수 전환 속도까지 덴마크는 빠르고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했고요. 프랑스의 경우는 지금 캉테가 결국 월드컵 불참이 확정이 되면서 중원을 꾸리는 데 있어서 지금 좀 약간 고민이 생겼잖아요. 물론 추아멘이 뭐 당장 이 라비오, 뭐 포파나 등 기존 제가 지적했던 선수는 포파나였죠. 그렇죠. 유스프 포파나 선수. 네, 미드필더 쪽 또 다른 인원을 통해서 다시 구성을 해볼 수 있겠지만 포그바 선수도 지금 컨디션에 대한 약간 변수가 있는 의문이 상황에서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를 상대로 이 팀이 이번에 중원이 어떤 컨디션으로 대회에 임하느냐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저는 덴마크전에서 프랑스가 어떤 경기력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대회 전체 중원 컨디션이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덴마크가 아무래도 이 첫 번째 경기만 보더라도 흐름을 본인들이 주고 있다가 프랑스가 선수들의 면면을 통해서 약간 뒤집으려고 할 때 류만 감독이 코르넬리우스를 투입하는 강수를 둡니다. 네. 그러자마자 경기가 또 바뀌면서 그 코르넬리우스에게서 2골이 나왔거든요. 데시안 감독도 잠깐 전술 변화를 줬고 무엇보다 선수들의 면면이 매우 뛰어난데 이 류만 감독은 임기응변도 좋고 선수들에게 조직력도 강하게 지금 입혀놓았고 스피디한 축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감독들 간 혹은 선수들 간의 시간대에 따른 지략 대결도 저는 굉장히 좀 재밌게 다가왔던 경기였어요. 근데 데시안 감독의 형님 리더십과 해줘가 그냥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렇게 그냥 될 수도 프랑스는 있죠. 워낙에 그거를 해낼 네. 수 있는 선수들인데다가 심지어 그리즈만 선수도 요즘은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 간의 지략 대결이라 표현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데시안 감독보다는 프랑스는 역시 선수들의 면면이 이 경기도 제가 볼 땐 그렇게 좀 부각됐던 경기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두 번 맞대결을 이겼기 때문에 이번이 왠지 불리해 보이기도 해요. 데시안 감독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이 경기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 다 차치하고 2차전이라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강팀이라도 2차전에서 실족하면은 3차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3차전 아닌 게 이번에는 신의 한 수예요. 3차전이었으면 또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4년 전 골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저의 1위 2조 2차전 스페인 vs 독일. 깔끔합니다. 네. 그냥 조별리그 48경기 중에 빅카드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아마 대다수의 세계 평론가들이 스페인 대 독일을 꼽을 거예요. 물론 이제 포르투갈 대 우루과이, 프랑스 대 덴마크도 강호들 간의 대결인 건 맞지만 그래도 스페인 대 독일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냥 단순하게 가장 빅카드 스페인 대 독일. 자, 오늘 원투펀치 80번째 초고품격 레드 시간에는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48경기 가운데 가장 좀 흥미로운, 정말 관심을 가질 법한 경기가 무엇이 있을까? 제 생각에 비해서는 중복이 없는 편이에요. 네, 좀 새로운 걸 꼽아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이미훈님의 노력이 통했습니다. 이미훈님이 아르헨티나 대 사우디 뭐 이런 거 잘해주시는 바람에 중복 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레드 시간에 또 흥미로운 월드컵 주제가 있다면 다시 그것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80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